네, 안녕하십니까. 주간동화 최진열 기자입니다. 네, 오늘 이베스트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는데요. 네, 지금 세 번째 인터뷰인데 여전히 떨리네요. 아유, 별 예. 말씀을. 네, 먼저 이번에 안 네. 그래도 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다 그쵸. 보니까 먼저 좀 이런 좀 하나씩 나오는 거를 보시면서 좀 주목할 만한 뭐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점이 있다고 보실까요?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컨센서스, 공감대 형성된 것 같아요.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진정될 것이다.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돼도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실적 시즌을 다 중시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2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효과 때문에 괜찮게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 실적은 상당히 많이 내리는 편이에 있고요. 컨센서스를. 그렇죠. 낮추고 있고 내년도 이익은 특히 더 급격히 내려오고 있어요. 내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최근에 이제 시작인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면 많이 진행된 것인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 보고 있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많이 진행되었다 이미 우려 같은 것들이 그래서 뭐 실적 시즌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좀 우려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2분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3분기도 우려만큼 악화되진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후에 시장 자체가 지난 7월 초에 나왔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닥을 잡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초가 이제 바닥이었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트레일링 PBR, 저희 자본총계 PBR로 0.9배 정도 왔었어요. 0.91배. 근데 그 레벨은 과거에도 보면 위기적, 시스템적 위기죠. 보통 시스템적 위기라면 어느 기업들이 망하거나 IMF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기관들이 망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융위기가 해당됐을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처럼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사태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제외하고는 대략 트레일링 PBR로 0.9배 정도는 상당히 매력적인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타이밍은 제가 모르겠어요. 타이밍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알 수 없지만 그 밸류에이션이 쌀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럼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뭐 비관론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자기가. 근데 비관론이 가져오는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좋아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러한 국면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정도? 그 정도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적기인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이번 실적 발표한 거를 토대로 그리고 또 가이던스를 네.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해볼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저번 주까지 미국의 S&P부터 한번 볼게요. 한 150개 기업이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보면 에너지 같은 곳들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어요. 데이터 보시면 거의 90.9%죠. 근데 주가는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IT라던가 이런 저희 커뮤니케이션, 이쪽 빅테크들이 많이 속해 있거든요. 이런 쪽 기업들은 어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시장의 성격에 관한 얘기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 실적 시장에서. 주가는 크게 보면 EPS가 막 좋아지는 장이 있어요. 이익이 좋아질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기대하기 힘들죠. 근데 PER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가되는 게 너무 낮아졌다가 특히 주가라는 게 PER 곱하기 EPS 단순하게 산식을 표현하면 그러한데 PER이 회복되는 흐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금리가 변하고 여러 환경이 증시의 최악의 상을 벗어났다는 의미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을 바라보실 때 그냥 무조건 실적이 좋은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싼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예. 싼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멘텀이 좀 덧붙여지는 섹터나 기업이 있다면 주가는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어떻게 보실까요? 또 되게 섹터별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국 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두 기업이 있어요. 예. 삼성전자와 현대차죠. 예. 두 개 너무 극명해요. 현대차는 실적 발표 뒤에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들이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자체는 원화가 약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공급망 이슈가 좀 완화되고 나면 자동차 사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제호가 쌓일 염려보다는 아직 어떻게 보면 수요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곳이에요. 아주 반대 극단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재고가 막 쌓이고 있고 최근에 보면 뭐 미중 간의 갈등 때문인지 중국에서도 재고를 잘 안 쌓는 분위기가 연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DRAM 익스체인지의 어떤 월별 가격을 보면 MOM으로 거의 두 자릿수씩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전망까지 매우 안 좋아지는데 한번 여기서 이제 기자님이랑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좋은 게 더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매력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좋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한 비슷한 것들이 또 있죠.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건설주들 좋아질 줄 알았었거든요. 그렇지 네, 않아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그렇죠. 같았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주요 건설주들이 PBR로 0.2배, 0.4배 이렇게 낮아요. 왜 그럴까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어떤 그러한 기존 정책, 좀 완화되길 기대했던 부동산 정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매우 싸져 있는데 또 하나가 있었죠. 거기서 이 건설회사들이 비용이 너무 올라왔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별 매력이 없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싼 이러한 건설주도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뭐도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애널리스트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껏 하는 게 뭐 부동산을 하거나 금융상품 같은 거 들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뭐 그런 한계인데 제가 예금 금리를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게 예금 금리가 거의 3.6 뭐 이 정도 주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행주들 배당 수익률이 지금 6%가 넘어 6, 7%. 거기다가 내년도 만약 여기서 더 안 빠지고 뭐 버텨만 줘도 제가 봤을 때 참 캐피탈 게인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이거 외에도 소형주 중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많아요. 최근에 저 애널리스트들이 탐방을 갔다 와서 종목들을 하다 보면 아주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좋아지는 거냐? 일단은 굉장히 원가가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원가가 내려가는 기업들이 있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보시면 유가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곡물 가격도 저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이만큼의 개선도 안 보이지만 곡물 가격도 상당히 안정화됐고 뭐 예를 들자면 음식료 업종도 실적은 좋아지죠.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낮아질 거니까.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어떤 그러한 가능성, 지금 당장 숫자는 다음까지 안 좋겠지만 이후에는 개선 여지를 높이는 그러한 기대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매일매일 매크로 과잉에 빠져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요즘처럼 미국의 연준의 이사 한 명 한 명의 발언을 매일 아침 실시간으로 우리 증시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경제를 중시합니다. 저도 물론 매크로를 보기 때문에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숲을 갖고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볼 때가 아니라 기업 하나하나를 따져보기 시작하면 어쩌면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생각보다 좋은 과실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러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고비를 좀 지난 시점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 듣다 보면은 그러면 안 좋은 섹터는 없나 이런 생각. 안 좋은 섹터요? 예.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대로 좋아지는 섹터도 없어요. 사실 지금 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실적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반영했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의 기준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거는 더 빨리 반영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안 좋아지는 거에서 돌아서는 것들은 굉장히 많겠죠. 지금 다 안 좋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아주 좋다고 얘기했고 실적이 잘 나왔지만 아까 S&P 500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업종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시사하는 게 뭐냐면 커머더티 베이스의 주식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밸류 주식도 반등은 나왔지만 여전히 금리 레벨이 아주 낮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싼 것들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져서
마진 개선이 가능한 것들. 마진 개선이란 건 뭐냐면 원가가 좀 내려오는 것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조선 회사들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이제 원가 가 내려갈 확률이 예. 높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 많이들 좋다고 하시는 거는 방산 그런 기업들인데 그것도 이미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걸 막 지금 이어서 좋다 막 얘기하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크게 매크로하게 봐서 탑다운으로 딱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기업 하나하나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좀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커버하는 종목들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회사 중에서도 뭐 어떤 그 부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실적이 무지 좋아지고요. IT들도 다 안 좋아지는데 폴더폰에 관련된 주식은 고점을 넘어가서 막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아직 크지도 않은 상태이지만은 상당히 주가가 의미 있게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기자님 뵙고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든지 이렇게 선명한 걸 많이들 원하세요. 선명하게 이건 나쁜 놈, 좋은 놈,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게 완전히 좋고 나쁘가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은 매우 확실성의 세계에 빠졌을 때거든요. 그럼 투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어려움부터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고 좋아질 여지도 아직까지 좋아지는 것만큼 위험의 여지도 동시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해당돼요. 왜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심지어 이런 말씀도 드려요. 주식을 좀 들고 있는데 내 차례가 언제 오나의 문제이지 좀 기다리셔도 된다. 이런 생각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식음료 부문이 사실 되게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몇몇 기업들을 네. 보면. 예. 근데 또 상대적으로 주가는 또 실적만큼은 그쵸. 못 튀어나온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이죠. 아, 근데 이제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판가는 올렸는데 원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가 EPS 장이 아니고 막 실제 경기가 좋아지는 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굉장히 그냥 느리게 뭐든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지금 최근에 컨센서스가 좀 좋아지는 업종을 굳이 뽑자면 자동차가 보이고 음식료가 눈에 띄어요. 그 다음에 또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들도 좀 개선되고 있고 또 최근에 유통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유통도 거의 바닥권을 돌아서는 그러한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의미 있게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최악은 벗어나서 좀 개선되고 있구나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매우 탄력적이진 않아요.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좀 안 좋았을 때 사놓고서 기다리시면 올라오는 건데 쫓아가는 습관을 가지시면 상당히 시장은 힘들다. 좋은 걸 물어보시니까 최근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거죠. 좋게 나온 게 자동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식음료도 말씀하시니까 거기도 뒤져봐야죠. 더 막연하게 옛날에 중국을 위주로 하던 소위 식음료 기업은 좋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안 사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MZ세대가 좋아하는 소리 제로 시리즈를 하는 곳이라던가 뭐 신제품이 나오거나 뭐 이런 데가 또 있지 않을까요? 저도 제로 많이 마십니다. 그거 왜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자님 젊은 세대는 다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해당되는 기업들이 좀 주춤주춤은 하겠지만 계속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러한 국면에서 새롭게 매출 성장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를 찾아보면 IT에서도 심지어 제가 아까 폴더폰 관련된 매출 성장 나오는 기업은 앞으로 가더라 이런 표현도 쓰고 조선업종 내에서도 이건 우리 커버하니까 현대리포 같은 게 더 치고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유럽이 지금 계속해서 가스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잘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되겠죠? 프랑스에서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데이터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프랑스의 원전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당연히 뭔 가능성을 찾아보죠. 또 하나, 미국에서 가스가 수출되는 게 프리포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가스가 나와서 유럽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러시아가 수출을 안 해주면 관련된 기업들의 LNG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스선 같은 게 엄청 수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조선 업종에서도 뭐 LNG선 그쵸. 관련된 기업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 IT에서도 뭐 이거를 골라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 이거를 쉽게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투자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누가 여기서 자료 하나 읽어주고서 이거 좋아요 하나 따라잡아가지고 주식 돈을 벌 수 있으면 다 돈을 벌게요. 그거는 그냥 단타 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업들을 파고드는 거는 이런 기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저희들이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좀 개선 여지가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실적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뭔가 경제 지표도 안 좋아지는데 주가는 잘 안 빠질 거예요. 그리고 막 경제학자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또 기자님도 저랑 이제 오래됐으니까 제 말 스타일 아시지만 미디어도 굉장히 어떤 게 인기가 좋을까요? 지금 제일 인기 좋은 건 세상 망한다고 얘기해야 좋아요. 공감을 좀. 네. 그러면 닥터 둠 뭐 하면서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미디어가 굉장히 증폭 효과, 미디어가 두려워하는 그 시나리오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다시 재구축되는 과정. 어쩌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재구축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과거와는 다른 국가 간의 냉정도 좀 강화되고 이런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여하튼 그 사이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나오고 있고요. 그 성장하는 기업에 우리가 주주가 되는 것이 투자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변한 걸 갖고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변한 것은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그 변한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 기업은 무엇일까? 내지는 그 환경을 잘 활용하는 기업은 무엇일까?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번준마을 이거 종목을 얘기하는 것 안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매일매일 증권사의 리서치 자료에서 이게 얼마 사다 얼마 팔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뭐 이런 걸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이번 달이 사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달이잖아요. 네. 이제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이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될지가 하나고 또 두 번째가 잭슨 홀 미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매크로 과잉이라고 해놓고 또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연준이 달려왔어요 금리를. 그래서 2.5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은 서머스 말대로 한 4%까지 열 거냐, 한 3.5 정도에 멈출 거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고용 지표 이렇게 나오니까 3.75 갈 수 있어.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지만 4%는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250bp가 올라왔는데 이제 많이 오르면 100bp 남았고 아주 많이 오르면 125bp 남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고민되는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올리는지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상승 속도가 주춤해진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연준이 어떻게 보면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니라 어쩌면 연준이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변한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가요? 근데 물가는 어떨 것 같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가라는 게 지금은 9%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7월달 나오면 이제 이것이 나올 것 같은데 8.8이다 8.9다 논쟁하는데 내년이 되면 역기조 효과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물가라는 건 뭐죠? 우리가 왜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물가가 올랐어를 보는 게 원래 맞아요. MOM으로. 근데 계절성이 있으니까 1년 전 대비 얼마나 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9%라는 거는 1년 전 대비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 후에 물가는 어떨까요? 역기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놔두면 물가는 안정화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만약 MOM, 전월 대비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징후도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휘발유가 같은 것들이 급속히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안 잡힌다고 했던 것들이요. 불과 한두 달 전에. 그래서 저는 이 물가 문제는 많이 진정될 것이다. 그러나 아마 이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물가가 안정되는 이유는 결국 유가 안정된 거는 경기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든 경기가 아주 망가지지 않은 정도라는 거는 동행 내지 후행 지표인 고용을 보면 알아요. 고용이 그럼 미국이 여기서 엄청나게 레이업, 해고 비율이 높아져야 좋은 건가요? 미국의 현재 고용은 해고가 잘 안 되면서 경제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약간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PC라고 연준이 중시하는 지표가 있는데 PC 전체 구성의 40%가
소위 우리나라 참 이게 문제인데 거주비예요, 렌트비예요. 이게 잘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지표들도 진정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매크로 과잉이라고 하면서 매크로 얘기를 자꾸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핵심은 물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잭슨홀 지나고 9월이 되면 상당폭 진정될 것이다. 그럼 대다수 얘기는 그 다음 단계 얘기할 거예요. 아, 장단기 금차 역전됐으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거야. 경기도 안 좋다는 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현재 경기 후퇴 및 물가가 이런 저희 진정되는 과정은 뒤에는 연착륙이란 단어로 전 해석될 거로 봐요. 경기가 좀 그때 쿨다운하는 과정에서 좀 슬로우해졌었다. 이 정도지 경기가 경착륙하거나 더 나아가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자체가 망가져서 시스템적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라면 자산 중에서 뭘 선택하냐의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있어요. 그럼 지금 제일 고민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커머니티 소유자들이에요. 상품 투자하는 사람들, 유가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돈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돈들이 나와서 어딜 갈까? 처음엔 채권을 가는 거야. 막 사니까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금리가 내려가죠. 마켓 금리 고점 친 것 같지 않습니까, 기자님? 이제 뭐 예,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생겼고 또 하나는 채권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은 잘 못 오르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좀 더 위험한 자산이지만 주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국면이 오면 과거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는데 라임이 좀 다르다고 했거든요. 흥미롭게도 이럴 때 되면 대중들은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기억해 보시면 과거에 바이코리아 펀드 불 때나 미래세대 정리시 펀드 열풍이 불 때, 자문사 랩 열풍이 불 때, 일본에는 어떻게 보면 주린이들의 유튜브 열풍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좋게 더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떠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가는 그건 받아 먹으면서 올라갔었거든요. 지금도 요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외국인들은 사는 어쩌면 이런 전환점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지혁 센터장님 모시고 정말 폭넓고 심도 있게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폭이 넓으면 보통 심도가 옅어지고 그런데 잘 재미있게 들어봤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께 이제 시청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사실 오늘 기자님께서 처음에 전화 오셨을 때 우리가 저번에 한번 둘이서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좋은 기자님께서 고민하신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시는 바람에 오늘 좀 더 저도 생각을 갖다가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둘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같이 고민하는 저희 구독자나 어떤 청취자분들도 같이 좀 더 사고의 외연이 넓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